나는 왜 이렇게 지칠까? 하는 것도 없는데 난 그냥 게으른 사람이야.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쇼핑을 예로 들면서 해야 될 일들의 리스트와 에너지의 밸런스를 잡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낭비되는 불필요한 에너지들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코칭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림일기를 그리는 작가 겸 심리학자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기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해야 될 일에 비해서 내 에너지가 적을 때 그때 우리가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거, 또 하나는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 그 둘 중에서 오늘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부터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내 잔고를 늘리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돈을 버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비만 줄여서는 내 통장 잔고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에너지가 없다고 누워만 있으면 에너지 달는 수준이 점점 덜 달릴 수는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 수준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사실상 더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일단 내 몸부터 좀 살아나야 돼요. 몸이 살아난다는 건 이 무기력함을 억지로라도 조금은 이겨내고 아주 간단하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운동을, 저는 맨날 운동 가기 전에 하루 전날 취소할까 말까 고민하거든요. 그 정도로 운동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운동을 가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 운동은 장기적으로 했을 때 내 몸에 분명히 좋은 이득을 줘요. 우리는 그런 활동들을 한번 찾아서 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너지에 줄줄 새는 구멍을 막으면서도 에너지를 채워주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어요. 에너지 충전의 정말 기본.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면이에요. 7, 8시간은 주무셔야 돼요. 그 이상 주무시는 거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롱슬리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잠은 정신건강의 토대예요. 내가 잠을 줄여서 무언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요, 정신건강적으로 보면 나라는 항아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나는 물을 부어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과 같거든요. 지금 수면에 문제가 있다, 나는 3, 4시간밖에 못 잔다, 아무리 자도 피로함을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신과나 임상심리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길 권장드려요. 그리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잠 줄여서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잠 줄여서 무언가 하겠다는 생각은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채를 써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잘 주무셔야 됩니다. 무기력한데 못 잔다? 못 자는 거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아셨죠? 두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에요. 근데 제가 갓생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몇 시에 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내 몸에 맞는 생활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15분씩 꾸준히 홈트를 한다. 솔직히 저는 그만큼의 의지력이 없습니다. 제 신조는 제가 못하는 건 남들한테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소파에서라도 못 일어나겠다, 거실에라도 나가세요. 원룸에 살아서 난 거실이 없다, 집 앞 편의점에 가서 뭐라도 사오세요. 아니면 정말 1층까지만이라도 내려가세요. 그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삼시세끼 건강하게 챙겨 먹는다. 현대인이 그거 가능합니까? 그거 가능한 환경이면 솔직히 무기력이 왜 와요? 너무 잘 챙겨 먹을 필요도 없고요. 적당한 단백질, 찌니를 챙겨 먹는다는 느낌 있죠? 그 정도로만 드시면 돼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건 아침부터 과자를 먹는다, 뭐 삼시세끼에다 과자를 먹는다, 이 정도는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는 거, 이거 두 개가 돼야 정말 에너지의 기본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충분한 휴식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쉬는데요? 저는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안 풀려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번아웃이 와서 진짜로 휴식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안 자고 잘 안 먹으면 쉬어도 피로 잘 안 풀려요. 왜냐하면 이미 항아리에 물이 깨진 상태니까. 근데 잘 먹고 잘 잔다, 근데 휴식을 해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내가 마음 편히 휴식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휴식하면서 아 진짜 난 쓰레기야,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어,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지금 집안은 난장판인데, 이러고 휴식한다? 이거 휴식 아닙니다. 이거 그냥 벌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세 가지 다 현실적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생활 환경이 정말 내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잘 못 자고 잘 못 먹고 잘 못 쉬는데 신체도 정신건강도 오래 버텨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나 잘 못 잔다. 이거부터 우리 좀 해결을 해봅시다. 잘 자는 게 너무 정신건강의 토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으로 일이 늦게 끝나서 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진짜 솔직하게 장기적으로는 퇴사를 권해드려요. 잘 못 자는 환경에서 일하는 거는 저는 착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매일 야근하는 회사는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 근데 매일 야근하는 회사가 아닌데도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형적인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회사가 끝나요. 회사 한 6시, 7시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은 9시, 10시 정도예요. 근데 씻어야 되는데 씻지를 않고 핸드폰을 합니다. 핸드폰을 하다 보니 어느새 11시, 12시가 됐어요. 이제 자야 되는데, 정말 씻고 자야 되는데 하는데 그때는 너무 피곤해서 이제 씻을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쇼츠를 넘기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시간이 1시, 2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못 잤다는 스트레스,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지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쇼츠를 보다가 정신을 잃고 일어나면 이미 피로한 상태예요. 이 사례를 한번 제가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미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퇴근하고 나서도 나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 심리적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 전만이라도 솔직히 스트레스를 풀고 좀 놀고 싶다는 마음이 인간이면 어쩔 수 없이 들어요. 근데 왜 끊지를 못하느냐? 내일이 오는 게 싫은 마음이 굉장히 큰 거죠. 씻고 자면 또 내일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복합적인 일들이 수면을 못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7시간에서 8시간 자야 된다. 전 이거는 솔직히 타협 불가. 여기서 동의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빠이빠이입니다. 자, 이제 동의하신 분만 따라오는 거예요. 씻는 걸 미루는 케이스가 있어요. 씻는 걸 미루는 케이스는 최대한 빨리 씻어야 돼요. 빨리 씻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어떨 때 빨리 씻게 되는지를 좀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을 가면 내가 빨리 씻는다. 아니면 내가 집에 오자마자 양치를 하면 빨리 씻는다. 라고 한다면 그 행동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양치를 먼저 한다든지 집에 와서 바로 화장실로 갈 수 있게 내 동선을 배치해 놓는다든지 그런 것만으로도 쉬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어요. 핸드폰 보느라 늦게 잔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을 일찍 하세요. 정말 나는 핸드폰 보는 게 너무 재밌다. 그래서 늦게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래 11시, 12시부터 핸드폰을 보셨다면 차라리 9시, 10시부터 핸드폰을 실컷 즐기시고 12시쯤에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9시, 10시부터 핸드폰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원래 별거를 안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늦게 자는 것보다 그 시간 일찍 놀고 충분히 자고 휴식한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주말에 조금 더 하시는 게 낫지 평일에 잠을 줄여서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핸드폰을 조금 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하면서 내가 재미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미있어? 이 쇼츠 재밌어? 지금 어떤 거 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나한테 물어봐 주는 거죠. 핸드폰을 오래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이건 것 같아요. 너 왜 핸드폰 해? 아이고 한심아. 너 이거 지금 회피하려고 핸드폰 하는 거잖아? 이렇게 욕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면 나쁜 기분을 잊기 위해서 또 핸드폰을 해요. 그러면 핸드폰 하는 나에 대해서 또 나쁜 생각이 들고 그럼 그걸 잊기 위해서 또 핸드폰을 하고 그렇게 핸드폰 하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중독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할 때 즐겁게 하시고 즐거운 만큼만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핸드폰 하다가 졸리면 주무세요. 이 쇼츠 너무 재밌어. 이 정보 너무 유용해. 서밤 아무 마음 너무 이거는 보고 자야 돼. 근데 이제 충분히 본 것 같아. 혹은 나 이제 좀 졸려. 이러면 핸드폰을 과감히 놓고 주무시는 겁니다. 약속? 이제 두 번째로 잘못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은 크게 식습관과 운동 습관으로 나뉘는데요. 식습관 같은 경우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서 적게 먹거나 혹은 너무 많이 먹거나 폭식하거나 과음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건강한 음식 한 번에 내가 쇼핑해서 냉장고에 쟁여놓는다? 그대로 썩어서 다시 버립니다. 대신에 한 끼라도 정말 잘 챙겨 먹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삼시세끼를 과자를 먹었는데 한 끼라도 김밥을 먹어보거나 한 끼라도 집밥을 먹어보거나 한 끼라도 건강한 백반을 먹는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칭찬해줘야 돼요.
사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어차피 이 한 끼 건강하게 챙겨 먹어봤자 내일 또 과자 먹고 내일 또 안 좋아질 텐데 뭐하러 챙겨 먹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평소처럼 나쁜 행동을 하다가 어쩌다 한번 좋은 행동을 해주면 그거를 굉장히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그 다음에도 또 건강한 습관을 하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정말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과식이나 폭식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사실 이건 기저에 정서 조절 문제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심리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이 병이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운동 습관인데요. 너무 적은 운동 혹은 너무 과도한 운동 둘 다 문제가 됩니다. 내가 정말 운동을 조금도 안 한다. 괜찮아요? 5분만이라도 산책하세요. 그냥 하루에 한 번 옷 갈아입고 나갔다 오기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걸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돼요. 열흘에 한 번만 해도 되니까 그 한 번 한 것들을 역시 이번에도 잘 칭찬해줘야겠죠. 자, 과도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운동해서 체력이 좋아져야지 그러면 내가 이 무기력을 타파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운동하면 이것도 신체적인 피로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뭐 주 7일 한다, 주 5일 한다, 한 번 가면 뭐 2-3시간씩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조금 휴식을 취해보는 걸 더 권해드립니다. 잘못된 휴식 생활의 대표적인 예는 핸드폰 하는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면서 핸드폰을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냥 그 시간은 노는 시간으로 합시다. 어차피 핸드폰 볼 거 마음 편히 노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게을러요. 저는 너무 빈둥거려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자책하는 거는 솔직히 게으름과 빈둥거림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행동을 악화시킬 뿐이죠. 차라리 내가 퇴근해서 9시부터 11시까지 그냥 멍 때리면서 놀겠다. 난 드라마 보고 그냥 쉬겠다 라고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저는 9시면 무조건 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드라마 보거나 유튜브 보면서 멍 때리고 놀거든요. 저는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너무 충전되는 시간이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놀 때도 생산적으로 놀아야 된다 이런 생각 버리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마음으로 나의 휴식을 좀 허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뤘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휴식을 실천하는 방법들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한 번에 제대로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좀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번 해외여행 갔다 오는 걸로 퉁치자. 근데 저는 한 번 해외여행 가서 쉬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 짬짬이 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코칭에서 고객들을 만날 때 휴식이 안 되는 분들은 물리적인 시간이라도 정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시간을 정하는 거죠. 내가 8시부터 혹은 9시부터는 무조건 이 생각 안 하고 쉰다. 그런데 이렇게 쉬어보면 사실 처음에는 휴식이 너무 어색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이든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나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취미도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휴식도. 처음에 내가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을 관찰하고 허용해주면서 아, 내가 휴식이 아직 어색하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노는 게 재밌을까? 어떤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충전이 될까?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면, 식습관, 운동, 그리고 휴식까지 잘 갖춰졌으면 이제 정말 미세한 구멍들을 막아볼 거예요. 이 미세한 구멍은 완벽주의, 인정욕구, 비교예요. 이 세 가지는요,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배출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죄책감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남들에 비해서 너무 뒤처진다는 생각에 수치심이나 불안함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감정들이 오래 이어지다 보면 굉장히 우울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독소 같아서 처리하는데 에너지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조절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컨텐츠에서도 굉장히 자주 다뤘던 완벽주의예요. 제 연구 주제가 완벽주의이기도 하고요. 완벽주의에는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있는데요. 적응적인 완벽주의자들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자기 비난을 하는 경향은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A뿔을 맞고 싶어. 그러니까 난 더 열심히 노력할 거야. 하지만 A뿔을 못 맞는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니야.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자들은 높은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사람들이에요. 나는 A뿔을 맞아야 돼. 못 맞으면 어떡하지? 못 맞으면 난 실패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경우 부정적인 완벽주의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해결책은 뭐냐?
제가 그 해결책을 연구 중에 있는데요. 저는 자기자비라는 개념이 굉장히 완벽주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패하는 자신을 용서해주고 자비로운 태도를 갖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완벽주의자들에게 큰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유튜브다, 시간이 없다, 현실적인 해결책부터 드려야 된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현실적인 목표란 내가 지난 6개월간 했던 행동들을 종합해서 한번 나의 미래의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평일과 주말에 개인적인 작업들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난 6개월간 내가 평일과 주말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관찰해보는 거죠. 내가 평일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정말 숟가락 들 힘도 없어서 겨우겨우 밥만 먹고 쓰러져서 잤다. 그런데 내가 이제 목표가 생겼으니까 그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난 6개월간 가용할 수 있는 잉여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그거에 맞게 현실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난 6개월간 이직을 준비했는데 하루에 1시간 혹은 주말에 2-3시간 공부하는 걸로 내 집중이 끝나더라 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목표도 그거에 맞춰서 평일에 1시간에서 30분, 주말에 2-3시간 정도를 공부할 수 있겠구나로 예산을 잡아야죠. 그리고 만약에 변화하고 싶다면 딱 그거의 10% 정도 더 변화하는 거. 1시간 10분 아니면 2-3시간에서 3-4시간 정도로 바꾸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완벽주의자 분들은 내가 해내지 못한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적는 것보다 오히려 하루가 끝났을 때 내가 해낸 일들을 적어보는 게 성취감 관리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낸 일들을 적어보면서 그거에 대한 칭찬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내가 시도한 일들이 있는데 그게 100%가 아니라고 해서 난 노력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완벽주의자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시도들, 작은 변화들을 관찰해주고 칭찬해주는 습관을 가진다면 분명히 다른 일을 해낼 때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인정 욕구가 너무 큰 경우예요. 상사나 가족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과도하게 노력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늘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인정 욕구가 정말 무서운 게 남들이 나한테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부모가 인정해준다. 그럴 경우에는 목표가 명확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저 사람들은 내가 잘 해내기를 기대할 거야. 근데 그 기대는 저 사람도 모르고 나는 더 몰라요. 그래서 모든 방면에서 다 잘해야 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있는 분들은요.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인정 욕구가 한 번에 없어진다?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연습을 한다는 건 내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했어 라고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거죠. 타인이 꼭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 지점들을 나만 할 수 있는 그 지점들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잘했어. 너 이렇게도 해봤구나. 너 정말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이런 시도들을 해봤네. 라고 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아까 완벽주의자 분들을 위해서 제안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잘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칭찬해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비교예요. 우리는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비교를 하려면 타인을 관찰해야겠죠? 타인을 관찰하는 데서 에너지가 들고요. 타인보다 못한 나를 보고 비난하는 데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비교는 안 할 수 없어요. 인정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늘 타인과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동양인 여자고 키가 작고 30대 중반에 심리학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사실 모두 다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인류에 혼자 존재하는 인류였다. 그럼 저는 동양인이지 않죠? 그리고 나이 개념도 없을 거예요. 키가 작다라는 것도 수많은 인류의 평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키가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타인과 비교하는 건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가 비교로 인해 힘들다면 내 어느 부분이 쿡쿡 찔리고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주세요. 저는 제 비교로 인한 불안이 늘 제 생존에 대한 불안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볼 때 왜 내가 마음이 안 좋지? 라고 생각하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서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을 텐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구나. 난 이게 불안해. 라고 그 비교의 이면에 있는 나의 불안을 들여다봐 주는 거죠. 사실 비교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타인으로 인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건드려졌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안, 분노, 아니면 과거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타인의 자극으로 인해서 한번 쑥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교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 위축된다, 자존감이 낮아진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마음들 안에, 그 생각들 아래에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바라봐주고 그걸 달래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구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일단 신체적인 에너지의 구멍들을 잘 막아주고 그런 다음 심리적인 에너지의 구멍을 잘 막아준다면 분명히 잘 휴식한다면 에너지가 저절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고 실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칭찬일기 추천드려요. 내가 변화하려고 했던 것들 작게라도 좋은 시도를 했다면 그걸 관찰해주고 아낌없이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거죠. 하루에 3가지 정도만 써봐도 충분해요. 한번 실천해보시고 어땠는지 나중에 후기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가 충전됐다면 그 에너지를 복리로 굴리는,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